안녕하세요. 의대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오늘 유방암 분야에 있어서 올해 아스코에서 발표됐던 주요한 논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받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그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5개의 토픽을 가져왔고요. 시간에 따라서 한 4개 정도로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 선생님께서 팔로마 3와 모나리자 2 트라이얼의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이성 유방암, 그것도 이제 전이성 유방암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트라이얼의 결과 발표는 아니고 이미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큼 잘 알려져 있는 CDK4/6 이니비터의 2개의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에 굉장히 오랫동안의 장기 오버올 서바이벌 팔로업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아스코도 코로나로 여파로 인해서 역시 버추얼로 시행이 되었고,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라이브로 되지 않고 이제 녹화 방송으로 되었고요.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만 이제 라이브 디스커션 패턴이 있었습니다. 네, CDK 이니비터의 메인 마스터 레귤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레티노블라스토마 진, RB 진이 G1 체크포인트, G1S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마스터 레귤레이터라고 알려져 있고, 이거와 인터랙션해서 셀 사이클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셀 사이클린 D1, D2,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CDK 이니비터고,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ER 포지티브, 헐투 네가티브 메타스 브레스트 캔서 셀에서 다른 캔서 셀라이와는 다르게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원리가 돼서 여태까지 계속 모든 임상시험과 진행되어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험 등재도 돼서 널리 표준 치료요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팔로마 3는 사실 이제 팔로마 2와 팔로마 1, 네, 모나리자 2가 이제 엔도크라인 센시티브, 매우 장기 인돌런트한 코스를 가지고 있는 루미날 A 브레스트 캔서를 주로 타겟으로 한다면, 이제 팔로마 3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나리자 3도 역시 퍼스트 라인을 포함하긴 하지만 엔도크라인 레지스턴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발하거나 혹은 앞에 AI에 프로그레션 했을 때 CDK 이니비터인 팔보시클립과 풀베스트란트, 또 컨트롤군은 풀베스트란트를 써서 2대1로 랜더미제이션 하는 트라이얼이었고, 사실 이 트라이얼의 결과로 2015년부터 굉장한 붐이 불면서 실제로 CDK 이니비터가 널리 FDA에 승인된 이후에 쓰여져 왔고, 또 현재까지도 그렇고 있고, 이것의 굉장히 롱텀 트라이얼 리저트를 발표가 된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타디 트라이얼의 2개를 보면 모나리자 3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과 거의 유사한데요. 다만 환자 세팅에서 여기도 엔도크라인 레지스턴트 환자가 들어갔지만 주로 퍼스트 라인이었고, 여기에는 전에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서 키모세라피를 허용하지 않은 엔도크라인 퍼스트 라인과 또 전에 AI만을 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트라이얼이었고, 역시 2대1 랜더미제이션에서 리보시클립 플러스 풀베스트란트 군과 또 풀베스트란트 온리 군의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3개의 CDK 이니비터가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팔보시클립이 퍼스트 인 클래스, 그 다음에 리보시클립, 아베마시클립까지 모두 공이 여러 초이스를 가지고 현재 쓰여지고 있고,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번 아스코에서 롱텀 서바이벌 결과를 발표한 2 트라이얼은 팔보시클립과 리보시클립인데, 이 트라이얼을 비교를 잠시 해보면 트라이얼 세팅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서, 모나리자 3인 경우에는 100% 포스트메노포잘 환자만 포함을 시켰고, 팔로마 3인 경우에는 프리메노포잘을 허용을 했습니다. 또한
약 3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는 33%의 환자가 메타스 브레스트 캔서에 이미 키모세라피를 받은 환자군으로 되어 있던 반면에 모나리자 3에는 퍼스트라인 엔도크라인이면서 노 프리비어스 키모세라피가 허용된 트라이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환자 파퓰레이션의 세팅이 팔로마 3가 조금 더 레이터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모나리자 3인 경우에는 처음에 설남원 선생님 발표하실 때부터도 퍼스트 라인과 세컨드 라인 나눠서 두 개의 카플란마이어 서바이벌 커브를 보여주실 만큼 굉장히 얼리 트라이얼의 퍼스트 앤 세컨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번에 팔로마 3 결과가 발표된, 이제 보시면 미디안 팔로업 듀레이션이 73.3개월로 6년 이상 된 트라이얼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팔보시클립 군이 장기적인 생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해자드 레이시오 매우 낮게 이렇게 유지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미디안 오버올 서바이벌이 23개월 대 28개월 정도로 34.8개월 대 26개월 정도가 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그 오버올 서바이벌 베니피트를 레이터 라인에 보여준 트라이얼이고, 이제 팔로마 3 트라이얼이 사실은 44.8개월에서 이때가 파이널 어널리시스라고 알고 있고, 오늘 보여드린 그 그래프는 사실은 익스플로러터리 익스텐디드 팔로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 팔로업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장기 팔로업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요번에 73개월 팔로업을 해서 아까 같은 팔로업에서 오버올 서바이벌 베네피트를 보여준 굉장히 의미 있는 트라이얼 리절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결과로 그동안에 이제 세 개의 CDK 이니비터 트라이얼 중에서 이제 오버올 서바이벌 베니피트를 증명하지 못했던 팔보시클립이 퍼스트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되게 쾌거를 보여준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나리자 3의 오버올 서바이벌 베니피트는 사실 이미 보고가 되었고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53개월 팔로업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4년 오버올 서바이벌 리절트, 5년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좋은 트라이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공인, 그러니까 리보시클리 퍼스트 앤 세컨드 라인의 엔도크라인, 세컨더리 엔도크라인 레지스턴트인 경우에 이렇게 롱텀 서바이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처음에 분석한 것이 매우 재밌어서 이렇게도 분석을 하는구나 했었는데, 이제 익스텐디드 오버올 서바이벌 팔로업도 역시 퍼스트 라인 세팅과 또 세컨드 라인 세팅에서 모두 공이 서바이벌 베니피트를 장기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로마 3 데이터인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오버올 서바이벌을 베니피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환자의 파퓰레이션 세팅이 좀 다르다는 것이 되겠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전에 키모세라피를 받은 환자분이 33%나 들어있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긴 하지만 프리비어스 키모세라피를 받은 그룹에 비해서 키모세라피를 받지 않고 퍼스트라인 엔도크라인 세라피를 CDK 이니비터와 시행한 약 66% 환자에서는 이제 오버올 서바이벌 베니피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 샌안토니오에서 발표한 모나리자 3 결과에서 PFS가 서브 타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걸 다시 사이테이션 하셨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ER 포지티브, 헐투 네거티브 뿐만이 아니라 트리플 포지티브나 혹은 루미날 B라고 하더라도 헐투 인리치드 파퓰레이션에서 CDK 이니비터와 또 헐투 테라피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베이잘 라이크 서브타입은 이제 CDK 이니비터 애드온의 베니피트를 보지 못했던 트라이얼을 다시 반복해서 사이테이션 해 주었고요. 재미나게 그 팔로마 3 서바이벌 팔로업 데이터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바이오마커에 따른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요것은 이제 ESR 뮤테이션이 있고 없고와 팔보시클립 애드온 하거나 아닌 경우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개는 겹치고, 그러니까 ESR 뮤테이션이 없고 팔보시클립을 애도한 경우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웃컴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겠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픽3 이미터 뮤테이션에서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고, 되게 재밌게 사이테이션을 볼 수 있는 게 TP53 와일드 타입이 아니라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진 ESL 뮤테이션과 또 픽3 뮤테이션과는 사뭇 다른 서바이벌 커브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 이제 TP53 뮤테이션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환자 세팅이나 아시안 브레스트 캔서 환자 세팅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면 CDK 이니비터라고 하더라도 TP53 뮤테이션에 오버커밍 하기는 앞에 그 진과는 달리 어렵다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는 그런 재미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이후에도 디스커션에서도 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그 사이테이션이 됐고, 또 그동안 Q&A 세션에서도 서로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디스커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팔로마 3와 모나리자 3에서 공이 새로운 그 톡시시티 컨선이 없었다는 것은 또한 6년, 7년 약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8년, 9년 제 환자 중에 들어간 환자 중에 이제 8년째 쓰고 있는 이런 환자에서 계속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데이터를 보여주는 굉장히 유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만약에 팔로마 3를 73개월까지 팔로우업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약을 계속 써야 되는 또 의사 입장에서 또 그 병을 가진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트라이얼이 발표돼서 매우 기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오늘은 그 팔로마 3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바이오마커로도 해서 또 잘 보여주셨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런 클리니컬 디터미넌트와 또 바이오마커들이 CDK 이니비터의 오버올 서바이벌 디퍼런스에 어느 정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매니지를 롱텀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디스커션 포인트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엔도크라인 리프렉토리 퍼스트 라인이나 혹은 엔도크라인 레지스턴트 키모세라피 프리비어스리 트리티드 세팅에서의 풀베스트란트 컨비네이션 CDK 이니비터라면 사실 우리는 좀 더 어프로가 일찍 된 팔로마2 또 모나리자2에도 익숙해져 있는데요. 또 모나크3 그럴 때 이제 과연 여전히 이제 옵티멀 시퀀스와 엔도크라인 테라피 파트너의 선택 그리고 이의 시퀀스가 이제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도 디스커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박예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벌써 이미 다 트라이얼을 정리를 다 해주셨고 디스커션 포인트까지도 다 많이 찝어주셨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솔리드 튜머에서 메타스타틱 세팅이라고 그러면 아주 옛날 드라마에서는 6개월 얘기하고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이랬던 상황이었고, 그때도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지금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2, 3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렇게 퍼스트 라인도 아니라 리프렉토리한 세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벌써 그 메디안 서바이벌이 3년이 돼가는 그런 상황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의 생명이 굉장히 연장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 환자들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팔로우업을 거의 한 6년 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됐는데, 정말 만약에 안 했다면은 팔로마 그 팔보시클릭 같은 경우에는 오버올 서바이벌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약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소외받는 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 그것들에 대해서 혹시 임상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해 주시는 대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루미날 파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인 경우에는 인돌런트한 환자와 좀 인돌런트보다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루미날 B가 섞여 있고, 저희 파퓰레이션이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에 근거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이기 때문에 아까 보시듯이 헐투 인리치먼 타입도 숨어 있고 베이잘 타입도 숨어 있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사실은 엔도크라인 트리트먼트 모노세라피군으로 배정됐을 때 이제 앞에 한 2, 3년 동안은 크게 커브가 변경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커브가 점차 이렇게 갈려지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퍼스트 라인 이제 메타스타틱 세팅에서 퍼스트 라인 이후에 세컨드 라인 트리트먼트의 PFS 이상은 팔로우업을 해줘야 전체적인 오버롤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제 통계적인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 트라이얼 디자인할 때 오버럴 서바이벌 베네핏을 얻으려면 전체 환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이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걸 의미 있다고 볼 건가. 근데 대개는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PFS로 하니까요. 그 이벤트를 아무리 오버럴 서바이벌이 베네핏이 있게 나오려고 해도 전체 환자 수의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뭐 50%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롱텀 팔로업 데이터를 네. 보면 이벤트가 전체 환자 수의 거의 한 70%까지 컨트롤군에선 이벤트가 생기니까 점차 더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콜로지스트랑 통계학자랑 좀 상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다 장기간 추적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비용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회사라든지 아니면 스터디 그룹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빨리 끝내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줘서 네, 좋은 결과를 얻어야 좋은 약이 사장되지 않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게 되면은 CDK4/6 이니비터가 세 가지 약제다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이고 참 좋은 약이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들은 늘 남아있는 숙제들이거든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제들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런 버젯, 예산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누구는 빼고 누구는 추가시키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 보험 세팅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을 안 하고 나중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보험에서 허가해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환자에 대해서 추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만약에 이런 현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치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그러니까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여태까지보다 더욱더 강하게. 왜냐하면 이제 유럽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안 쓰다가 애드온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그러면 환자가 그다음에 일단 저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리임버스가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그럼 그 이전에 왜 안 써줬냐고 블레임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냐. 이거를 저도 발이 저려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거는 환자와 의사가 상의를 하면 되고 약은 항상 독성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험 세팅이야 다양하지만 그게 의사의 디시전에까지 결정을 주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의료 환경도 실제로 많은 환자한테 좋은 약이 골고루 공급을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의사보다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면 저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결정에 있어서 거꾸로 이제 안 썼을 때의 그다음에 시퀀스에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롱텀 서바이벌이라고 하더라도 큐어러블한 디지즈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못 썼다는 것이 본인이 얼마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탓이 될 수 있고 또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는 우리나라 보험인 경우에는 물론 재원을 다 카바를 해야 된다는 걸 어쩌다 보면 저는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사이언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제한되게 조금밖에 갈 수 없나를 설명을 저는 욕을 하면서도 환자한테는 계속 항변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제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의사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정경혜 선생님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러니까 정말 안 쓸 수 있는 환자 파퓰레이션을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나 경험이나 사이언스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의 의사라서 보험이 되면 그리고 CDK 이니비터처럼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정말 적은 그리고 인큐어러블한 디지즈에서는 안 썼을 때의 저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안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공감하는 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퍼스트 라인 세팅에서 CDK4/6 이니비터가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팔로마 3라든지 모나리자 3에 들어오는 환자는 사실은 에주번트 세팅에서 재발하는 곧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그런 환자가 아니면 이제 들어올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퀀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트너를 또 뭐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남거든요. 대개는 여기는 AI를 썼던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풀패스란트가 짝꿍이 됐는데, 그러면은 퍼스트 라인에서도 그냥 AI를 쓰고 CDK4/6를 쓸 거냐 아니면 다른 파트너랑 할 거냐, 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딱 혹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CDK4/6 이니비터랑 AI가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첫 시작을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연희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저희가 치료 약제를 선택할 때 1번은 근거이지만 보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스트 라인은 대부분 선생님 비슷하시겠지만 CDK4/6 이니비터랑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특정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뭐 타목시펜을 사용하던 중에 이제 프로그레션 했던 환자들은 이제 폐경전 여성이다 그러면은 모나리자 7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M7 데이터에 근거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편이고, 그리고 옵티멀 시퀀스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렇게 롱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사실은 그 CDK4/6 이니비터 이후에 치료 약제는 어떤 게 효과적일 거냐, 항암 치료일 거냐, 아니면은 여전히 엔도크라인일 거냐. 여전히 엔도크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CDK4/6 이니비터를 다른 약제로 변경해서 마치 허투에서 이제 허투 컨티뉴에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각 약제별로 했을 때 이후의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냐는 사실 정말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픽슬CA 그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슬라원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도 곧 그 후반기에 좀 어베일러블 할 것 같은데 알펠리십이라는 약제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